자, 2025년도 국가직 7급 행정학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개별 문제 풀이에 앞서서 전반적인 총평이라고 해야 되나? 25문제 중에서 기출문제 범위에서 한 80% 이상 출제됐죠. 그 신유형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 기출문제 범위를 벗어난 문제가 한 2-3문제 정도 출제된 것 같은데 한 3문제 정도 출제됐다고 볼 수 있죠. 일단 정책학 파트에서 좀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정책학 파트에서 정책학에서 완전히는 아닌데 윌슨의 규제 정치 모형은 이미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출제가 됐는데, 정책 유형을 물어보는 문제 중에서 이따 구체적으로 보시겠지만 난이도가 좀 있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영역에서 벗어난 게 16번, 18번 문제인데요. 이따가 보시고, 정책학 파트에서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 그러니까 기출 범위에서 벗어난 게, 기출 범위에서 벗어난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됐는데, 2문제가 정책학 파트에서 출제가 됐죠. 그래서 셀리스베리의 정책 유형을 물어보는 문제랑, 그 다음에 18번 문제인데 정책 집행 유형에서 맥러린의 정책 유형, 결정자랑 집행자 간의 상호 관계를 물어보는 정책 유형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16번 문제, 그 다음에 18번 문제는 제가 쭉 찾아봤는데 9급, 7급 포함해서 출제된 적이 없는 거고, 16번은 윌슨의 규제 정치 모형은 우리 이미 많이 기출문제에서 보셨고, 그 다음에 셀리스베리의 정책 유형 분류 자체는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 분류 기준까지 물어본 건 처음이기 때문에 좀 당황하셨을 수 있고, 그 다음에 20번 문제, 이 데이터 3법을 물어보는 문제, 물론 물어볼 수 있는 문제긴 한데 요게 좀 불이타 문제였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8번의 수기민주주의 물어보는 문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제 출제가 예상되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기존에 7급에서 공론조사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경향의 기출 범위를 벗어난 문제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행정협의회 문제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 행정협의회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가, 물론 지방자치 7급 지방자치에서는 출제가 됐었는데, 어쨌든 지방행정 문제에서 그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과 관련된 광역행정을 물어보는 문제에서 지문이 여러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으니까, 기출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는 한 3문제 정도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요 3문제 정도 틀리신다고 해도 그러면 3문제 다 틀리셨다고 해도 한 88점 정도? 나머지는 전부 다 기출 범위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를 기출 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생각되고요. 요 문제 정도 빼놓고는 기출 범위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사실 개별 문제들은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던 걸로 평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총론 파트에서 요것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총론 파트에서 출제가 많이 됐죠. 총론 파트에서 총 7문제, 그 다음에 정책학 파트에서 5문제. 제가 수기민주주의 관련된 문제 총론 파트에다가 포함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사행정이랑, 그 다음에 공무원의 복무랑 윤리규정 관련된 문제 포함해서 5문제. 윤리규정 포함된 거 여기다 그냥 포함시켰고요. 그 다음에 조직. 조직론 파트에서 3문제. 그 다음에 재무행정에서 2문제. 그 다음에 지방행정에서 2문제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이거 전자정부랑 정보공개 파트에 이 데이터 기본법 물어보는 문제, 데이터 3법 물어보는 문제 1문제. 이렇게 해서 25문제 출제됐고요. 보시면 총론이랑 정책학 파트에서 출제가 많이 된 걸 아실 수 있죠. 1번 문제부터 보실 건데, 제가 하프 모의고사 문제 풀어드리면서 요거 강조드렸는데,
자, 작년 2024년도 문제랑 그다음에 올해 2025년도 구급 문제, 그다음에 국회직 문제에서 이 정부 실패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경향이 좀 있는데 그 뭐 100%는 아니지만 한 30% 정도는 이 최근이죠. 최근 2024년도랑 2025년도 저희가 지방직 7급 이제 시험 대비하시는 분들은요. 올해 국가직 7급 시험까지 포함해서 올해 이전에 이제 실시된 2025년도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그다음에 이제 국회직 8급,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실시된 국가직 7급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그 출제 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어요. 매년 그래왔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 실패 같은 경우도 보시면 올해 자 9급이랑 9급, 지방직이랑 국가직, 그다음에 국회직, 그다음에 이제 작년도 그렇고 정부 실패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됐어요. 자, 뭐 아주 평이한 문제죠. 정부 실패 유형이랑 그다음에 정부 실패에 대한 정부 대응 방안을 물어보는 문제는 이미 과거에도 출제가 많이 됐고요. 자, 정부 실패 원인 중에 하나인 X 비효율성에 해당하는 것을 물어봤는데, 자, 뭐 이 문제는 뭐 평이한 문제고, 제가 해설지에는 가장 이제 유사한 기출 문제, 기존의 기출 문제도 자 거기 그 포함을 시켜서 그 가장 최근의 가장 유사한 기출 문제 2018년도 지방교육 9급 문제, 자 관련 기출 문제로 그 해설에 그 써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금 1번, 2번, 4번도 전부 다 정부 실패 유형 중에 하나인데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실패 현상 중에 자 정부 조직 내부에서 공식적 목표가 아닌 조직 내부에 이제 사적인 목표, 자 내부 목표를 설정을 해서 자 이 공식적 목표를 대체하는 현상,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내부성 또는 사적 목표의 설정이죠. 그다음에 공공서비스의 편익을 향유하는 주체랑 비용 부담 주체가 분리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현상. 자, 이것도 정부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지만 X 비효율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죠. 자, 정부 조직 내부 특성으로 인해서 최소 비용에 의한 이윤 극대화라는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X 비효율성이죠. 자, 정부 조직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제 독점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자, 이런 관리, 자, 운영상에 있어서 자, 효율성을 극대화하지 못하는 상태. 한마디로 독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관리상의 비효율성을 X 비효율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될 거고요. 자, 4번은 이제 정부가 각종 규제라든가 자, 이제 시장의 규제라든가 계획, 자, 정부 개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대추구 행위가 발생하는 거. 자, 지대추구 현상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정부 실패 현상을 설명하지만 X 비효율성 개념을 설명하는 것은 3번이다. 자, 지금 보시면 자, 1번, 그다음에 1번, 4번 전부 다 자, 2번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1번 같은 경우는 별도로 설명을 주고 내부성 정부 실패 중에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지 1번 같은 경우 별도로 개별 문제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자, 정부 실패 개념들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우리 2번은요. 이제 조직론 파트에서 자, 우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자, 우리나라 공공기관을 이제 분류를 하셔야 되는데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나라 공공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이제 분류를 자, 하셔야 되는데 자, 이제 이거랑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준정부기관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공기관을 자,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를 하는데 자, 1번은 뭐 준정부기관을 물어보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공기업이랑 준정부기관을 분류를 할 때 상대적으로 시장성과 기업성이 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게 공기업이고 상대적으로 자, 시장성과 기업성보다는 이제 공공성이 강한 업무를 자, 정부로부터 공공성이 강한 업무를 위탁받아서 혹은 이제 기금, 국가재정법에 근거해서 기금을 관리하거나 자, 기금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서 처리하는 기관을 이제 준정부기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1번은 준정부기관보다는 앞에 보시면 자, 준정부기관보다는 공기업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준정부기관이든 공기업이든 간에 공공기관은 정부로부터 어떻게 해요? 정부의 출연. 자, 정부로부터 이제 출연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 재정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는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1번 틀린 지문이고요. 자, 우리 준정부기관에 해당되는 기관들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이미 많이 물어봤죠? 자, 이 공기업 중에서도 시장형 공기업에 해당되는 기관, 준시장형 공기업에 해당되는 기관, 그 다음에 위탁 집행형 준정부기관에 해당되는 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 해당되는 기관. 자, 이거 구분해서 물어보는 문제 이미 출제가 많이 됐어요. 자,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3번은 제가 해설을 자세히 써놨는데, 자, 요거 이제 9급에선 잘 물어보지 않지만 7급에선 물어볼 수 있죠. 이 공공기관 중에서 자, 이 공기업이랑 자, 준정부기관의 경우 자, 이제 임원 공기업과 자, 준정부기관의 경우 자, 공기업 사장, 준정부기관 장, 그다음에 자, 이 사장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장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누가 있어요? 자, 임원에 해당되는 사람이 제가 해설제는 표로 정리를 해 놨는데, 자, 공공기관의 장이 있고 상임이사가 있고 비상임이사가 있어요. 자, 이제 임명. 자, 임명을 누가 어떻게 하는지, 자, 요거 구별해서 표를 정리를 해놨으니까 요거 암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3번은 사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이에요. 그래서 준정부기관의 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자,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지만 자,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일정 규모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 같은 경우는 자,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죠. 이거 법률 규정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정부 조직이 아니면서 자, 공기업이든 준정부기관이든 정부 조직과는 별도로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죠. 자, 정부 조직이 아니면서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정부가 수행해야 될 공공 서비스를 자,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틀린 건 1번이죠. 1번. 자, 그다음에 3번. NG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자, 우리 이제 보통 NGO를 물어보면 자, NGO의 개념. 자, 개념과 특징. 자, 비정부 조직이에요. 비정부 조직.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제3섹터라고 하는데, 이 비정부 조직의 특징. 자, 공익을 추구를 하면서, 자, 이제 시민사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해서 주로 이제 자원봉사 활동을 해요. 자, 그래서, 자, 이제 공익을 추구하죠. 공익을 추구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고, 이제 자원봉사 활동과 같이 이제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고, 자, 이제 이 시민사회 단체, NGO가 등장하게 된 이유를 여러 가지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자, 이제 정부 실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혹은 이제 시장 실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제3의 대안으로 등장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정부가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했다. 자, NGO가 등장하게 된 여러 가지 배경 중에서 특히 이제 정부 실패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등장했다고 볼 수 있고, 자, 개념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구성되기 때문에 이제 자발성이라든가 자치성을 특징으로 한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뭐 서비스형 NGO냐 주창형 NGO냐 이렇게 굳이 구분하지 않는다고 해도요. 자, 우리 NGO의 주요 기능과 활동을 보시면요. 정부 정책. 자,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우리 이제 촛불 집회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제 감시하는 활동. 자, 정부 정책에 대해서 감시, 자, 견제, 자, 비판하고, 자, 이제 어떤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 그게 바로 뭐겠어요? 이제 주창형 NGO가 될 거고요. 자, 반면에, 자, 이제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 참여해서, 자, 이제 정부와 뭐 상호 의존 혹은 상호 협력을 통해서, 자, NGO들이 주로 이제 뭘 해요? 자, 많은 부분 정부가 전부 다 커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그래서 요새 이제 민간 시민 단체들이 뭐라고 있어요? 그 무료 급식소 같은 거 운영하죠. 자, 이제 기부금을 받아서, 자, 회원들 회비를 받아서, 자,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자, 이제 그 노숙자들이라든가 이제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해요? 자, 급식, 저녁이든 점심이든 이제 급식을 이제 무료로 이제 제공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뭐예요? 복지 서비스예요. 일종의 자원봉사 활동. 자, 이런 게 바로 뭐겠어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건데,
이게 바로 뭐겠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겠죠. 그래서 뭐 3번은 너무 쉽죠. 우리가 이거를 주창형이라고 하는지 서비스형이라고 하는지 이거는 개념을 보셔도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 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정부의 정책을 감시, 견제, 비판하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의 이익. 자, 사회적 약자. 자,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자, 주창형 NGO 혹은 창도형 NGO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거를 이제 서비스형 NGO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자, NGO를 이제 자, 이 시민사회 단체를 이제 구체적으로 분류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이게 사실 새행정 3.0이라는 교재에 이 시민사회 단체 관련 파트에서 이제 개념 정의를 할 때 NGO를 세부적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개념 설명이 있어요. 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굳이 NGO를 이렇게 개념적으로 분류해서 암기를 하지 않으셔도 뭐 상식적으로 아실 만한 내용이죠. 이 내용은. 그래서 일단 답은 자, 3번이 되겠죠. 자, 4번은 자, 순환보직을 물어보고 있는데 인사행정에서 자, 이거 이미 과거에 기출문제에서 물어봤죠. 그래서 해설지를 보시면 자, 2019년도 서울시 9급에서 배치 전환에 대한 설명을 이미 물어봤어요. 배치 전환을 물어봤는데 자, 우리 순환보직을 배치 전환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 자, 이제 공무원의 이제 임용 행위에는 외부 임용이랑 내부 임용이 있는데 외부 임용은 한마디로 신규 채용, 외부에서 공무원을 신규 채용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미 이제 임용이 된 공무원을 내부에서 이제 적재적소에 자, 공무원의 적성이라든가 전공이라든가 자, 이런 걸 고려해서 내부에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거. 자, 내부에서 자, 이제 활용을 하는 것을 크게 이제 수평적 이동과 수직적 이동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동일한 직급에서 자리를 이동시키는 것을 수평적 이동이라고 하고요. 이 수평적 이동을 다른 말로 배치 전환, 순환보직이라고 하죠. 그죠? 자, 그래서 내부 임용 중에 수평적 이동. 자, 이거를 이제 배치 전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순환보직은 자, 내부 임용 중에서 배치 전환, 자, 순환보직. 그래서 우리 흔히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전직 전보를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걸 물어봤는데, 자, 배치 전환. 자, 배치 전환이라고도 하고, 여긴 맞죠? 외부 임용이 아니라 뭐다? 공직 내부에서의 공무원을 자, 활용하는 자리를 이제 왔다 갔다. 자, 자리를 옮기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외부 임용이 아니라 내부 임용 중 하나고요. 너무 쉽죠. 그죠? 자, 그다음에 기관이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전직, 전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배치 전환을 자, 이제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면 전직보다 이제 전보를 가지고 설명을 할 건데, 자, 이런 전보, 자리 이동을 시키는 이유가 뭐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자, 이제 직무의 부적응. 자, 지금 내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가 내 적성에 맞지 않거나, 자, 적응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 직무의 부적응을 해소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양한 업무 경험을 하도록 함으로써 능력 발전, 자, 교육 훈련의 수단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자, 인사관리의 융통성을 확보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직업공무원제 국가이기 때문에, 자, 일반 관리자, 일반 행정가, 자, 승진할수록 이제 우리 부처의 다양한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이제 고위직으로 갈수록 일반 행정가를 양성해야 되기 때문에, 자, 다양한 목적으로 배치 전환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한마디로 전직이나 전보 등을 자, 이런 배치 전환, 순환보직을 활용함으로써 자, 우리 부처에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다양한 업무를 경험함으로써 우리 기관, 우리 조직이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도록 하는 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보통 이게 이제 순환보직을 할 때요. 뭐 18개월에서 뭐 짧게는 18개월, 뭐 24개월. 자, 지나면 이제 자리 이동을 시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한 자리에서 오래 근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 축적을 어렵게 한다. 자, 전문성. 자, 전문가를 양성하기 어렵게 한다라는 자, 문제점을 가질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직 단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자, 이제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하고 있고, 자, 이제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활용해서 자,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효과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틀린 거는 다른 지문을 정확하게 뭐 맞는지 틀린지 모르신다고 해도 배치 전환이 순환보직이고 전직 전보가 대표적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외부 임용이 틀렸다는 것은 답을 골라내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셨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정책학에서 출제가 된 문제인데, 자, 이 문제도 자, 여러 번 출제가 됐죠. 정책학 파트에서 이제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특히 이제 델파이를 물어보면 일반적인 자, 전통적인 일반적인 델파이랑 그다음에 정책 델파이의 특징을 이제 비교를 해서 좀 봐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교과서에 이렇게 일반적인 델파이랑 정책 델파이의 특징을 이제 비교하는 내용들이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자, 지금 문제는 정책 델파이를 물어봤죠. 그래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옳은 것을. 자, 우리 정책 델파이는 자, 이제 참여자의 정책 문제와 관련해서 자, 이 정책 문제와 관련된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까지 참여시켜서 자, 이제 설문을 통해서 자, 이제 의견을 취합을 해요. 자, 참여자의 주관적이고 질적인 판단에 의해서 자, 대안의 결과를 예측하는 질적인 방법을 따르지만 설문조사 결과를 어떻게 해요? 통계 수치로 정리해서 자, 활용을 하죠. 그래서 앞부분은 맞지만 자, 참여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질적인 예측 방법이긴 하지만 통계 수치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틀린 거죠. 자, 일단 설문을 돌려서 특히 이제 처음 단계에서 자, 참여자들한테 자, 설문조사를 하고 그 설문조사 결과를 통계 수치로 정리해서 이제 환류를 시키는 방법을 활용을 해요. 자, 참여자들의 익명성을 자, 초기 단계에서는 익명성을 보장을 하지만 자,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을 유도한다. 자, 참여자들의 초기 단계에서는 익명성을 보장하지만 어느 정도 자, 찬성 반대 의견이 이제 명확하게 설정이 된다면 어떻게 해요? 공개 토론을 시켜요. 자, 그래서 이거는 참여자들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해서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을 유도하는 것은 이 전통적인 델파이의 특징이고, 자, 우리 정책 델파이는 자, 이 전통적 델파이랑 비교했을 때 자, 선택적 익명성이라는 차이점이 있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의견이 취합이 돼서 이제 찬성 반대 의견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구별이 되면 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 이 공개적인 토론을 시켜요. 그래서 요거를 전통적인 델파이와 비교했을 때보다 선택적 익명성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초기 단계에만 익명성을 요구하고 자, 이제 찬성과 반대. 자, 뒤에 지문에 나오는데 이 전통적인 델파이와 달리 정책 델파이는 이 정책을 둘러싼 자,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서 일부러 어떻게 해요? 갈등을 유도하죠. 찬성 입장, 반대 입장. 이 정책을 둘러싸고 정부가 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이유로 찬성을 할 것인지 자, 반대를 할 것인지를 예측을 해볼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 대립을 일부러 유도를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만 익명성을 요구하고 찬성 반대, 자, 논쟁이 표면화된 다음에는 자, 찬성 반대 입장을 표명하게 한 다음에 자, 공개적인 토론을 시키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번도 틀린 지문이고요. 자, 그래서 참여 범위에도 차이가 있죠. 자, 전통적인 델파이 방식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전문가들한테 설문을 돌려서 자, 어떤 문제의 결과를 예측을 한다고 한다면 정책 델파이는 자, 전문가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포함시킨다? 자, 식견이 있는 다수를 참여시킨다. 다양한 이해관계. 자, 식견을 가진 다수를 자, 중심으로 구성된다라는 차이점이 있다. 자, 4번. 자, 2번에서 설명드렸죠. 자, 참여자 간의 갈등을 최대한 억제해서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델파이 기법에서 자, 전문가들한테 설문을 돌려서 자,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요? 합의된 의견을 도출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자, 그런데 정책 델파이는 뭐다? 자, 일부러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서 일부러 갈등.
자, 대립되는 의견을 자, 유도한다. 자, 그래서 전통적 델파이랑 특히 이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익명성을 유지하느냐, 자, 선택적 익명성이냐, 자, 그다음에 합의를 도출을 하느냐, 아니면 자, 일부러 갈등을 유도하느냐. 자, 이렇게 차이를 비교해서 봐주셔야 되고요. 자, 정책 델파이를 물어보면 항상 뭐에 유의하신다? 일반적인 델파이와 자, 특징을 비교해서 답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자, 3번이 될 거고요. 자, 6번. 자, 행태론적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이것도 뭐 어렵지 않은 문제죠. 우리 행태론적 접근 방법의 특징은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자, 사이먼이 가장 대표적인 학자고요. 자, 사이먼이 이 행태론적 접근 방법을 이제 주창을 하면서 가장 강조한 게 뭐예요? 이 사회과학, 행정학을 비롯한 이 사회과학이 자,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엄밀한 과학적 연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또 과학적인 연구를 지향해야 된다라고 봤어요. 자,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가치와 사실을, 자, 사실을 구분해서, 자, 가치는, 자, 주관이라든가 인간의 주관이라든가 신념이라든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자, 검증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없는 가치는 연구 대상에서 배제해야 된다. 자, 가치와 사실을 구분해서 가치는 연구 대상에서 배제하고 가치 중립적인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봤고요. 자, 논리 실증주의를 강조한 거죠. 자, 그래서 자, 자연과학처럼 엄밀한 과학적 연구, 경험적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봤고요. 자, 특히 자, 이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자료의 계량적인 분석을, 양적 연구, 계량적 분석을 강조했고요. 자, 그다음에 과학적인 연구라는 게 결국은 뭘 추구하는 거예요? 인과관계 법칙. 자,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는 행태의 규칙성을 통해서 자, 어떤 상관성, 인과관계 법칙,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서 인과관계 법칙, 규칙성, 보편적인 법칙을 입증하고, 자, 이런 이게 한마디로 이제 인과관계 법칙, 규칙성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자, 이게 이제 사회과학 연구의 목표다, 과학적 연구다라고 설명을 한 거죠. 자, 그래서 1번, 2번, 3번은 행태론적 접근 방법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4번 가치와 사실의 분리를 통해 가치 중립적 연구를 강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행태론적 접근 방법이 강조한 가치 중립적 연구가 자, 이제 비판을 받게 돼요. 60년대 말. 자, 미국의 격동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 이런 가치 중립적 연구가 자, 기여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하죠. 자, 60년대 말 자, 후기 행태주의가 등장하면서 행태주의의 이런 가치 중립적 연구를 비판하고 자, 이제 사회과학 연구는 어때야 된다? 행정학, 정책학, 행정학, 정책학은 자, 실제 당면한 급박한 정책 문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해야 된다. 자, 실천적인 성격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자, 행태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후기 행태주의의 주장이죠. 자, 그러니까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7번도 제가 해설지에다가 자, 참고 문제 관련된 기출 문제 적어놨는데 이미 유사한 문제가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9급에서도 출제가 됐고 그다음에 7급에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죠. 자, 우리 지금 현재 이제 고위공무원 그다음에 이제 과장급 이상 자, 과장급 대상으로 해서 자, 역량평가가 실시되고 있죠. 뭐 대표적인 거는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때 사전에 역량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제도기 때문에 여러 번 출제가 됐고요. 사실 그래서 지문이 이미 다 출제되었던 지문이에요. 그래서 뭐 쉬운 문제였는데 자, 이 이제 고위공무원 역량평가 제도는 이 고위공무원으로서 갖춰야 될 6가지 역량. 자, 6가지 역량을 사전에 이제 검증하는 자, 평가 제도고요. 자, 고위공무원으로서 이제 임용된 이후에 자, 실제 이 사람이 담당하게 될 업무와 유사한 구조화된 모의 상황을 설정해서 현실적인 직무 상황에 근거한 행동을 다수의 전문적인 이 평가자들이 관찰을 해서 평가를 하는 제도고요. 자, 역량평가센터법을 활용하고 있죠.
자, 과거의 근무 성과, 근무 태도에 대한 근무 성적 평정 점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앞으로 이 사람이 고위 공무원이 돼서 담당하게 될 업무와 관련된 모의 상황을 제공을 한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평가해요. 자, 그러니까 뭐를 평가하는 거예요? 미래에. 자, 미래에 이 사람의 뭐 잠재적인 역량을 평가하는 거죠. 자, 여기 나왔네요. 자, 그래서 자, 집단 토론, 서류함 기법, 역할 연기 등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서 자, 과거의 근무 성과가 아니라 보다 이 사람의 미래 행동에 대한 잠재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이 있다. 그래서 틀린 건 2번이죠. 자, 그래서 자, 기존에 이미 출제됐던 기출문제 보시면 또 중요한 게 뭐다? 이 역량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죠. 그 다음에 고위공무원 역량평가에서 6가지 역량이 무엇이냐. 자, 이런 것도 봐두셔야 될 거고. 자, 8번. 자, 8번 요 문제는 좀 중요한데요. 자, 제가 그 기출문제에다가 자, 관련된 문제로 제가 요거 해놓은 이유가 요새 제가 그 하프 모의고사 풀어드릴 때 이거 중요하다,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보충 자료에다가, 해설에다가 드린 이 공론조사 제도 좀 자세히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2018년도 지방 7급에서 공론조사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지금 이 수기 민주주의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공론조사뿐만 아니라, 자, 우리 최근에 9급에서 공공가치관리론 나왔죠. 이 공공가치관리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공공가치관리론도 뭘 중시한다? 이 수기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공공가치관리론에서도 강조하는 게 이 수기민주주의 기법 활용을 강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관련 기출문제에서 제가 이 공론조사, 자, 지방 7급에서 나왔던 문제 지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이미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 공론조사 방식을 도입해서 이제 뭐 활용한 사례가 이제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 공론조사 방식이 대표적인 수기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1번 지문이 틀렸는데 이 수기 민주주의의 핵심이 뭐예요? 수기 민주주의의 핵심이 결국은 뭐냐면 이 공론조사 방식이 대표적인데 제가 해설을 써놨는데 결국은 자, 이 시민들, 자, 이 대표성이 있는 시민을 참여시키는 건데요. 시민을 참여시키는데 기존의 시민 참여랑 다른 게 뭐다? 숙의예요. 숙의. 딜리버레이션. 심사숙고한다는 뜻이죠. 심사숙고한다. 자, 우리 이제 뭐 표본 추출 등을 통해서 자, 그야말로 자, 국민 전체, 대한민국의 자, 국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시민. 자, 대표성을 가진 시민 대표로 자, 구성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정책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즉, 그래서 여기 이 과정에 이제 전문가를 참여를 시켜요. 전문가가 참여해서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자, 심층적인 토론. 자, 토론을 통해서, 자, 합의를 도출을 해요. 합의를 도출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야말로, 자, 정책에 대한 사회적인 갈등을 자, 완화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정책 결정에 이제 주권자인, 자, 시민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절차적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자, 라는 측면이 있고, 자, 해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론조사 방식이 대표적인데 공론조사 말고도 합의회의라든가 시민 배심원제라든가 뭐 국가마다 자, 뭐 다양한 방식을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이거 신고리 원전 연장 운영 때 대표적으로 이 공론조사 방식을 이미 활용한 경우가 있고요. 자, 이 수기 민주주의는요, 이제 국민의 대표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결정한다라고 할 때, 자, 우리 이제 주인 대리인 문제. 자, 과연 이 대표가 주민들의 의사를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할 것이냐. 자, 대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 자, 대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자, 보완하기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민주주의 방식의 한계도 보완하는 측면이 있어요. 자, 직접 민주주의 방식. 우리가 이제 선거를 한다, 투표를 한다 그럴 때, 자, 여러 가지 시간이나 노력이나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문제도 있죠. 그래서 이 수기 민주주의 방식은요, 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나 직접 민주주의 방식의 한계를 동시에 절충하는, 보완하는 수단으로 자, 최근에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도 봐두시고. 자, 공론조사 방식이 대표적인데, 그래서 이 2018년도의 지방 7급 기출문제를 참고를 하시고, 자, 해설의 공론조사 방식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지금 우리 기출문제에서 정답이 뭔지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기민주주의 제도 같은 경우 이제 관련해서 공론조사 이미 과거에 기출문제가 있긴 한데 앞으로 올해 합격하시는 분은 상관없지만 이제 남은 지방직 대비를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시험 준비를 시작하셔서 내년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앞으로의 출제 경향을 생각했을 때 이런 문제는 유사한 문제나 관련되는 문제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참고해서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9번. 조직이론에서 에도크라시의 특성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자, 기계적 구조가 있고요. 관료제 조직 구조. 전형적인 이런 계층제 형태의 기계적 조직 구조가 있고, 자, 이제 정반대의 양극단의 이제 유기적 구조 형태가 있어요. 자, 우리 이제 기계적 구조는요. 자, 공식화 수준이 높고, 자, 집권화되어 있는 조직 구조죠. 자, 반면에 유기적 조직 구조는 이제 동태적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유연한 조직 구조 형태여야 돼요. 공식화 수준은 낮고, 그 다음에 이제 분권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유기적 조직 구조의 이제 대표적인 형태가 이제 에도크라시고, 그다음 네트워크 조직, 학습 조직 등등등 여기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러면 에도크라시의 특성은 자, 유기적 조직 구조의 특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태적인 환경에 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형식주의나 공식성이 얽매이지 않는다. 한마디로 뭐예요? 공식화 수준이 낮다는 얘기죠. 공식성. 자, 그다음에 형식주의나 공식성이 얽매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공식화 수준이 낮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업무 수행 상황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강조하기 때문에 자, 규칙을 최소화한다. 사실 1번이랑 3번은 거의 동일한 지문이죠. 그죠? 자, 4번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강조하기 때문에 자, 문제 해결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참여한다. 자, 우리 이 에도크라시의 대표적인 조직 구조 형태가 뭐가 있어요? 자, 프로젝트 팀이랑 그 다음에 태스크포스. 자, 어떻게 정의해요? 프로젝트 팀이든 태스크포스든 프로젝트, 태스크, 이 과업, 해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을 하고 문제 해결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을 하고 자,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해체되는 임시 조직 형태예요. 그래서 대부분 자, 이 기계적 조직 구조, 계층제 조직에서는요. 자, 이 계층과 서열에 따라 직위가 높은 사람이 이제 권한을 행사를 하는데, 자, 이 에도크라시에서는 누가? 자, 문제 해결과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참여를 하고 실제 권한도 자, 이 직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뭐다? 이 전문성, 문제 해결과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이제 중요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특징이 있죠. 자, 2번이 틀린 지문인데요. 자, 우리 이 에도크라시는요. 자, 이 복잡하고 동태적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수평적인 분화 수준은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면 조직 구조 형태가죠. 평면적인 조직 구조 형태가 돼요. 계층의 수는 줄어들고. 자, 평면 조직 형태. 자, 수평 구조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층은 통합되고. 자, 계층의 수는 줄어들고 그 대신에 자, 종합병원 생각하시면 되죠. 이제 똑같이 이제 질병이라고 해도 이 질병 관리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질병도 매우 복잡하고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수평적 분화 수준은 어때야 된다? 높아진다. 수직적 분화 수준은 낮아지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에도크라시 자,
자, 복잡하고 동태적인 환경에, 자, 이 유기적 조직 구조의 가장 이제 적절한 조직 구조가, 연구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 조직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럼 전문성을 가진 박사급 연구원들로 구성이 돼 있다.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명령하고 지시하는 위계 질서 조직은 아니겠죠. 즉, 자, 수직적 계층은 줄어들어요. 자,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자, 자기 연구 분야에 대해서 책임지고, 스스로, 자, 책임지고 결정하고 연구를 한다. 자, 그러니까 명령 지시, 계층은 줄어드는데, 그런데 어때요? 전문성이, 자, 전문 분야가 점점 세분화된다. 자, 그래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0번은 자, 아주 쉬운 문제죠. 자, 정책학에서 다양한 정책 결정 모형을 물어보는 문제는 출제는 많이 되는데 난이도는 매우 낮은 편이에요. 자, 지금 각 대안으로부터 나타나는 자, 완전한 합리성을 가정한 거죠. 모든 비용과 편익이 자, 계산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 합리 모형에 대한 설명이고. 자, 우리 정책 결정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나눠서 근본적 결정에는 합리 모형, 세부적 결정에는 점증 모형이 적용된다. 자, 에치오니의 혼합 주사 모형, 혼합 탐사 모형. 자, 완전한 합리성보다 자, 제한된 합리성 기준에 입각해서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자, 대안 탐색을 마치게 된다. 자, 사이먼과 마치의 만족 모형이죠. 자,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들이 중요도에 따라 분류되고 서열화될 수 있다고 보는 거. 이것도 합리 모형이죠. 자, 완전한 합리성을 가정해서 자, 지금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들이 자, 중요도에 따라 자, 분류돼서 우선순위가 완전하게 서열이 정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 자, 이것도 자, 합리 모형에 입각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 답은 2번이 되겠죠. 최종 모형이나 회사 모형은 아예 나오질 않았어요. 자, 뭐 이런 문제. 자, 11번은 자, 우리 자, 공공재. 자, 공공재의 과다 공급설과 과소 공급설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들이 있는데, 자, 지금 보몰 효과나 바그너의 국가활동 증대 법칙, 그다음 피코크와 와이즈맨의 전위 효과는 이제 필요 이상으로, 자, 적정 규모보다 자, 정부 지출이 필요 이상으로 이제 과다하게 생산되고 과다하게 지출된다라는 걸 설명하는 모형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 딱 보시면 정부 부분, 공공 부분의 노동 집약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비효율성이 야기된다. 정부 지출이 증가한다라고 설명한 건 누구예요? 자, 보몰 효과죠. 자, 정부 부분이 이제 민간 부분에 비해서 자, 정부가 제공하는 뭐 교육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서비스의 성격 자체가 노동 집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조업이나 민간 부분의 자본 집약적인 자, 이런 서비스 분야에 비해서 생산성이 낮고, 자, 생산성이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인건비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자, 정부의 서비스 비용, 자, 정부의 지출이 자, 계속해서 자,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게 비효율성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설명한 건 자, 보몰 효과죠. 자, 이런 문제 나오면요. 당연히 모두 알아두셔야 돼요.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하신 게 아니라 그레샴의 법칙, 그다음 바그너의 자, 국가활동 증대 법칙. 자, 소득 수준. 자, 국가의 소득 수준이 늘어날수록 자, 어떻게 된다?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현상. 자, 그레샴의 법칙은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법칙인데, 이게 행정학에서는 이 기획의 그레샴 법칙, 자, 기획의 그레샴 법칙, 그 다음에 이게 정보와의 역기능을 설명하는 정보의 그레샴 법칙으로 자, 출제가 된 적이 있죠. 자, 피코크와 와이즈만의 전위 효과는요, 전쟁이라든가 경제 위기와 같은 자, 이런 위기 시기에 자, 뭐가 되는 거예요? 정부 지출이 민간 지출을 대체해서 자, 급격하게 늘어나고 위기가 끝나도 이 지출이 자, 줄어들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자, 유지가 돼서 정부 지출이 이제 영구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뭐 한참 안 나오다가 요새 다시 요것도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일종의 뭐 정부 실패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공공재의 과다 공급사를 설명하는 이런 이론들, 보몰 효과, 바그너의 국가활동 증대 법칙, 피코크와 와이즈만의 전위 효과, 또 뭐 있죠?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지? 7급에서 나왔던 거? 아, 리바이어던 가설. 자, 요런 내용들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자, 12번. 자, 우리나라 조직에서 아까 이제 공공기관과 관련돼서 준정부기관도 물어봤는데, 자, 위원회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위원회 임명 시기를 달리함으로써 위원회 조직은 이런 단독제라고도 하죠. 자, 이런 전형적인 정부 조직은요, 자, 이제 최고 의사결정자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자, 이런 조직 형태. 자, 단독제. 혹은 독임제라고도 하는데, 자, 이런 조직 형태랑은 달리 다수의 위원들이 합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조직이에요. 자, 근데 이 다수의 위원을 임명을 할 때 위원들의 임명 시기를 달리 함으로써, 자, 한 번에 모든 위원이 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 이 위원회가 추진하는, 자, 위원회 중에서는요, 자, 의사결정만 하는 의결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결정도 하고 집행도 하는 행정위원회가 있죠. 자, 행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자, 결정도 하고 집행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 자,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전체 위원들의 임명 시기를 달리함으로써 위원들이 한 번에 교체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가 결정하고 집행하는 정책의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에 이제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자, 그 다음 또 뭐 시민 대표 이런 사람들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자, 다양한 사람이 참여해서, 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자, 그런데 의사결정 과정에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합의를 도출을 하는 과정에서는 시간이 지연돼서, 자,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문제점도 있고요. 그거보다 더 큰 문제라고도 볼 수 있죠. 일단 다수가 참여해서 결정을 하면, 위원회 조직도 마찬가지고요. 뉴 거버넌스의 문제점이기도 해요. 자, 다수가 참여해서 결정을 하면 팀 조직의 문제점이기도 하죠. 그렇게 되면 결정을 했을 때 이 결정에 문제가 있을 때, 자, 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가 어려워요.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책임이 분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책임이 분산돼요. 그러면 이렇게 책임이 분산되면 아무도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 책임성을 확보가 곤란하다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자, 다수가 참여해서 결정을 한다. 위원회 조직, 팀 조직, 그 다음에 뉴 거버넌스. 자, 공통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뭐다? 한 사람이 결정하면, 자, 결정자가 한 사람이면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만, 자, 그렇지만 다수가 결정을 하게 되면, 자, 다수가 결정을 할 때는 항상 어떤 문제가 따라온다? 책임이 분산되기 때문에 책임성을 확보하기 곤란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자, 13번. 자, 우리 행정이론 접근 방법에서 잘 나오는 문제죠. 자, 공공선택이론. 자, 합리적 선택이론이에요. 자, 합리적 선택이론. 자, 미시경제학이론을 공공, 그러니까 행정학이나 뭐 정치학에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원리를, 자, 정치 행정 현상에 적용해서 설명하는 접근 방법이죠. 자, 그래서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데 있어서, 자, 정부 관료제가 유일한 최선의 방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자, 적용하죠. 그래서, 자, 이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원리,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시장에서의 경쟁의 원리. 자, 정부 관료제가 독점적으로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게 되면 비효율성이 야기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 경쟁의 원리를 적용해서 정부보다 더 효율적으로 공공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민간 위탁시켜도 되고 경쟁을 시켜서 어떻게 해요? 민영화 시켜도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공 서비스 공급 방식으로 자, 정부 관료제가 유일한 최선의 방안이 아니라 경쟁의 원리를 적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자, 제공할 수 있는 민간 위탁, 민영화 방식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 미시경제학 이론을 적용한 거예요. 방법론적 개체주의 입장을 견제하고 자, 인간은 합리적 경쟁이다. 자, 그러니까 대통령, 그 다음에 정치인, 자, 유권자 전부 다 뭐예요? 합리적 경쟁이라고 가정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학자의 여러 의견이 여기 포함이 되는데요. 이제 오스트롬 같은 학자가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공공 서비스 생산, 공급에 경쟁의 원리를 적용을 해서 어떻게 해요? 자, 관할권의 중첩. 자, 이런 걸 강조를 한 거고, 관료가 소관 예산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자, 이걸 강조한 건 이스카넨. 자, 그 다음에 자, 던리비의 관청 형성 모형. 자, 이런 이론들이 공공선택 이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공공선택 이론의 전반적인 특징과 그 다음에 한계까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오스트롬이 주장한 내용, 이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모형, 던리비의 관청 형성 모형. 자, 각각의 구체적으로 공공선택 이론에 해당되는 학자들의 주장들 간단하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자, 14번. 인사행정에서 자,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를 물어보는 문제. 자, 이것도 해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자, 9급에서도 2017년도 국가 9급에서 유사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7급에서도 이미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인사조직 문제로도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이제 전통적인 뭐 인사행정이라고도 하는데 전통적인 인적자원 관리 방식이랑 그다음에 이제 전략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비교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행정학에서 이 전략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요. 이 전략이라는 표현은 사실 어디서 나오냐면 성과 관리의 첫 번째 단계에서 전략 계획을 수립하죠. 전략 기획 혹은 전략 계획을 수립해요. 성과 관리의 첫 번째 단계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 장기적이고 그 다음에 조직 전체, 거시적인 관점에서 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 5년 이상 자, 조직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다음에 조직 전체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략 기획을 수립하고 자, 여기에 근거해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1년 단위의 성과 목표를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전략 기획이라는 거는요. 자, 성과 관리야, 성과 관리. 전략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냥 성과 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략은 뭐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거다. 자,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 인적 관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성과 관리랑 인적 자원 관리를 통합하는 거다. 그 다음에 전략은 뭐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거다. 자, 그래서 개념 정의 자체를 인적 자원 관리를 조직의 인적 자원 관리를 뭐랑 조직의 성과 관리와 인적 자원 관리를 연계하는 거고 자,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인적 자원 관리를 통해 조직의 성과 관리와 인적 자원 관리를 연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성과 중심적인 인력 관리를 추구하는 거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의 전략 수립과 전략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인적 자본 육성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개념을 풀어서 쓴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시적이라고 했죠. 인적 자원 관리를 하는데 거시적인 관점, 조직 전체 관점에서 하는 거고요. 거시적인 관점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 공무원을 처음 채용할 때부터 이제 외부 임용, 처음 신규 채용을 할 때부터 자, 처음 신규 채용을 해서 이제 적재적소에 임용을 해서 자, 이제 활용을 해서 자, 이제 근무 성적 평정을 하고 부족한 능력을 개발시켜서 이제 성과 평가에서 이제 보상을 하고 인적 자원 관리의 전체 과정에서 이 전체 과정을 연계해서 인적 자원 관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무원 개개인의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개인의 인적 자원 관리를 할 때 공무원 개인 수준의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뭐다? 자, 조직 전체 차원에서 인적 자원 관리
모든 인적자원관리 과정 전체, 조직 전체 차원에서 초점을 맞추는 인적자원관리를 강조한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표로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가장 자, 쉽죠? 자, 이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시적인 관점이다, 장기적인 관점이다. 자, 거시적인 관점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조직 전체 관점에서 인적자원 관리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조직의 전략 및 목표와 인적자원 관리 활동의 연계. 자, 성과를 강조한다. 그 다음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공무원을 처음 채용하는 단계부터 조직 내부에서 이제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근무 성적을 평정을 하고, 이걸 이제 개인 보상과 연계시키는, 자, 모든 인적자원 관리 기능, 모든 기능 간의 연계를 통해서 전체 최적화를 추구하는 거다. 여기 전체 최적화면 여기 뭐겠어요? 부분 최적화죠. 자, 단기적이냐, 장기적이냐. 자, 요렇게 비교를 해서 접근을 하시면, 정리를 해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15번은 자, 이제 재무행정에서 조세지출 예산제도를 물어봤는데, 자, 이제 조세지출의 의미를 알아두시고요. 자, 우리 조세특례제한법, 중앙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자, 세법상의 비과세, 감면, 공제, 자, 뭐 세액 공제 등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자, 이제 정부가 받아야 될 세금을 비과세나 감면이나 공제 등 받아야 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자,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보조금을 준 거와 같은, 자,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실제로, 자, 지출은 하지 않았지만 받아야 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출한 거와 같은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실상, 자, 이 조세상의 특혜를 부여한 거죠. 자, 남들은 다 내는 세금을, 자, 이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공제를 해 주거나, 자, 깎아준 거예요. 혹은 감면을 해 준 거다. 자, 조세상의 특혜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자, 이게 일종의 특혜로 작용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일반 국민들이 정부가 지금 누구에게, 자, 어떤 기업 혹은 어떤 대상에게 어떤 목적으로 얼마만큼의 이런 조세상의 혜택을 주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기가 어려워요. 가시성이 낮죠. 일반 국민들이 이걸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가시성이 낮다. 자, 그래서 이걸 감추어진 보조금이다 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세 지출을 이제 의회의 통제,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자, 지출 항목별이 아니라, 자, 지출 항목별이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 자, 조세 지출은, 자, 이 조세 지출 내역을 이제 투명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자, 이제 국회에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예산서를 제출할 때, 자, 예산서 첨부 서류의 하나로, 자, 이 조세 지출 내역을, 자, 이제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출 항목별로는 아니고요. 자, 지출 항목별로는 아니고, 제가 해설지를 안 가져와서. 자, 2010년부터 지금 국가재정법, 그 다음에 2013년도부터는, 2010년의 국가재정법, 2013년도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자, 3년치죠. 직전 연도, 당해 연도, 자, 다음 연도는 추정치예요. 3개 연도 조세 지출의 추정 금액을, 자, 기능별, 세목별로 분석해서 조세 지출 예산서를 예산안의 첨부 서류로, 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걸 예산안은 심의 의결을 하는데, 국회 심의 의결 대상은 아니에요. 자, 예산안 첨부 서류예요. 예산안 첨부 서류로 제출을 하는 거예요. 첨부 서류로 제출을 하는 거고, 자, 심의 의결 대상은 아니에요. 심의 의결 대상은 아니고, 그 다음에 지출 항목별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를 하면, 기능별, 세목별, 지출 항목별이 아니라, 기능별, 세목별. 이거 틀렸고, 지출 항목별이 아니라 기능별, 세목별로 제출하고, 그 다음에, 자, 심의 의결 대상은 아니다. 예산안 첨부 서류로 제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 심의 의결 대상은 아니다. 자,
자, 정확하게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알아두실 거. 자, 우리 중앙정부도 조세지출 예산제도 적용 대상이고, 그 다음에 지방정부에도 조세지출 예산제도, 자, 도입돼 있죠. 성인지 예산제도도 마찬가지고. 자, 이제 16번이, 자, 16번이, 뭐, 문제까지는 아니고. 자, 지금 가와 나. 자, 가와 나를, 자, 물어봤는데, 나는 쉽죠? 자, 우리 윌슨의 규제 정치 모형에서, 자, 이건 뭐, 윌슨의 규제 정치 모형은 많이 물어봤죠. 윌슨의 규제 정치 모형은 많이 물어봤으니까. 표를 안 그려놨네. 자, 비용은 다수에 분산되고, 자, 비용은 불특정 다수에 분산돼서, 자, 조금씩 발생하는 거고, 편익은 소수에, 자, 집중적으로 크게 발생하는 거. 자, 이건 뭐 기출문제에서 많이 보셨으니까. 자, 비용이 다수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되는데 편익은 소수에게 집중되는 유형. 뭐예요? 이거 고객정치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이건 쉬운데, 지금 우리 셀리스 베리라는 학자가, 자, 정책 유형을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그 다음에 규제정책, 자율규제정책, 이렇게 구분했다. 요거 정도는 이제 9급 수준에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이렇게 셀리스베리가 자, 이렇게 정책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한 기준은 사실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됐죠. 자, 근데 이거를 출제를 했어요. 근데 사실 답이 될 수 있는 건 알 수 있죠. 왜? 지금 봤을 때 자, 그럴 수 있겠구나. 재분배 정책. 일단 기업가적 정치는 아닐 테고 자율규제 정책 아니면 재분배 정책인데, 자, 셀리스베리의 그 정책 유형 분류 중에 가장 특징적인 건 자율규제 정책이니까 저라면 2번을 찍었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자, 뭐 찍어서 맞추신 분도 있고 찍어서 틀리신 분도 있을 텐데 이제 뭐 그 국가직 시험은 끝났으니까 이제 앞으로 대비를 하셔야겠죠. 앞으로 이 문제가 뭐 또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지만 자, 대비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자, 로이의 정책 유형 분류는 기준이랑 이런 표가 여러 번 출제가 됐는데, 자, 셀리스베리의 정책 유형 분류도 좀 봐두셔야겠죠. 그래서 해설에 자세히 적어놨는데요. 자, 일단 문제에서 줬죠. 기준을 줬어요. 결정체제가 분산적이냐, 통합적이냐. 그 다음에 요구 패턴이 분산적이냐, 통합적이냐.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자, 우리 행정학에서 이런 표가 나오면 이 기준을 가지고 요거는 암기를 하셔야 된다. 자, 결정체제랑 요구 패턴 둘 다 분산적인 게 분배정책. 그 다음에, 자, 결정체제랑 요구 패턴이, 자, 둘 다 통합적인 게 뭐다? 재분배정책. 자, 근데 요거를요, 사실 우리가 이미, 자, 정책 유형에서 분배 정책의 개념이랑 특징, 자, 재분배 정책의 개념이랑 특징, 그 다음에 규제 정책의 개념이랑 특징은 이미 자세히 공부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자율규제 정책이 뭔지 아시죠? 자, 그러면, 자, 뭐만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까요? 이때의 기준에서 결정체제가 분산적인 게 어떤 의미고, 자, 결정체제가 통합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사실 요거 유추해 내실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요구 패턴이 분산적이다, 통합적이다. 요것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사실, 자, 이해하실 수 있죠. 그래서 해설 보시면요. 자, 요구 패턴이 분산적이라는 건, 자, 정책에 대해서 사회적 요구를 할 때, 자, 정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자, 다양한 여러 집단, 개별 집단에서 분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분배 정책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정부가 다양한 집단들이 다양한 요구를 할 때 그 개별 집단에게 그때그때 요구하는 이익 집단에게 그때그때 요구에 맞게 어떻게 해요? 혜택, 이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배 정책의 경우 가장 의제 설정이나 정책 결정에서 많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위 정부 모형이죠. 하위 정부 모형. 자, 그래서 하위 정부 모형을 생각을 해보시면, 자, 분배 정책이 뭐다? 요구 패턴이 분산적이고, 그 다음에 결정. 자, 결정 체제에서 거기 해설 보시면 결정 체제가 분산적이라는 의미가 뭐라고 돼 있어요? 자, 각각의 의회, 위원회, 지역 단위 등 다양한 채널에서 분산적으로 결정이 된다. 즉, 분산적이라는 의미를 분배 정책에서 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각각의 하위 정부에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정반대로 규제 정책이나 재분배 정책 같은 경우는요. 결정이 이제 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자, 이거 이제 누진세. 자, 이제 그 세금을 부과하는, 그래서 재분배 정책 같은 경우 결정을 누가 해요? 중앙정부, 특히 이제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한 거고요. 자, 규제 정책 같은 경우도 최종적으로는 법률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자, 이 결정 체제 같은 경우는 규제 정책과 재분배 정책은 통합적,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자율 규제가 독특한 게요. 자, 요구 패턴은 통합적이다. 자, 자, 요구 패턴은 통합적인데 특정 집단. 그런데 결정 체제는 어떻다? 결정 체제는 이 결정을 누가 하냐면요. 정부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자, 스스로. 자, 이 규제를 받아야 되는 피규제 집단, 전문성을 가진 의사협회 혹은 변호사협회 등에서 어떻게 해요? 각각의 그 전문성과 재량에 입각해서 자, 규제를 하기 때문에 자, 결정 체제는 어떻게 된다? 결정 권한이 분산적으로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자, 이 문제는 뭐 앞으로 또 출제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없진 않다. 자, 그래서 요 셀리스베리의 분류 유형을 좀 봐두시면 좋을 거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죠. 4번 2번. 요 문제는 뭐 눈치껏 찍어서 맞추신 분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셀리스베리의 정책 유형 분류가 셀리스베리의 정책 유형 분류에서 좀 독특한 게 자율규제 정책이라는 거를 알고 계신 분들은 맞추실 수도 있는 문제였죠. 자, 17번 문제도 사실 무난한 문제죠. 제가 이거 하프 모의고사 문제 풀 때 이거 1번 제가 지금 정확히 몇 년도 어디에서 출제가 된 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출제가 됐던 문제죠. 최근에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됐던 지문이에요. 그 공무원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은 이미 다 출제가 됐던 거죠. 자, 우리 국가공무원법에서 국가공무원법의 13가지 의무. 자, 그다음에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의무는요, 이미 너무 많이 출제가 됐어요.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의무들, 이해충돌 방지 의무 규정, 재산 등록 및 공개, 자,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자, 그 다음에 주식 백지 신탁제도,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3년 5년. 자, 이게 공직자윤리법 규정이라는 거는 너무나 당연히 암기하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제가 하품 모의고사 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최근에 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가장 최근에 자, 도입이 된 규정이, 제정이 된 거기 때문에 요 내용을 물어보는 게 최근에 여러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많이 나왔고, 가장 핵심이 뭐다? 회피제도다. 회피제도. 이해충돌 방지의 가장 핵심은 회피다. 그래서 모든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 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날로부터 자, 며칠인지까지 봐두셔야 된다. 자, 반드시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요. 자, 회피랑 기피 구별하셔야 되고, 자,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공직자도 아니죠. 모든 공직자가 아니라, 이 직무와 관련해서 이제 인허가 업무라든가, 감사 업무라든가, 큰일 날 뻔했네. 모든 공직자가 아니라, 자, 주로 인허가 업무, 행정지도 단속, 자, 이제 민원인과 관련해서 인허가 업무라든가 이런 감사 업무라든가 어떻게 해요? 이제 뇌물을 받을 유혹에 이제 취약한 업무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인허가 업무 등, 자,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에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요. 회피 규정. 자, 그 다음에 자, 국가공무원법에 종교 중립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해야 되지만 현행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국가공무원법상 13가지 의무 내용을 자, 간단하게 자,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 중요하죠. 자, 선물 신고, 주식 매각 또는 신탁에 관한 규정, 주식 백지 신탁 제도 내용. 자,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 두셔야죠. 그 다음에 또 뭘 많이 물어봤어요? 또 뭐 많이 물어봤죠? 이거 재산 등록 및 공개. 자, 등록 대상자, 공개 대상자 구체적으로 암기해 두셔야죠. 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봤다는 거 봐두시고. 자, 요 18번은 제가 봤을 때 최근 한 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출제된 적이 없는 완전히 처음 출제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책학 교과서에서도 사실 소개되어 있는 정책학 교과서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기존에 이제 나카무라와 스모루두가 정책 결정자, 집행자와의 관계에서 자, 그 5가지 유형을 주로 물어봤는데 뭐 어쨌든 신유형이니까 참고로 봐두시면 되는데 이 맥러린이라는 학자가 자, 정책 결정자와 정책 집행자 간의 이제 상호작용 유형을 크게 상호적응, 적응적 흡수, 부집행 이렇게 나눴다는 거. 해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상호적응. 이제 상호적응이 어떻게 보면 가장 바람직한 집행 과정에서 가장 바람직한 상호작용 유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적응적 흡수, 부집행으로 올수록 어때요?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자,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까 자, 참고로 봐두시면 되고 자, 상호적응, 자, 적응적 흡수, 부집행. 자, 그래서 상호적응은 말 그대로 이제 결정자가 결정을 한 내용을 집행자가 집행 단계에서 자, 집행 상황에 맞게 이제 수정을 요구를 하면 결정자가 그걸 받아들여서 자, 이제 상호적응을 통해서 수정을 통해서 집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자, 방식이고요. 적응적 흡수는요. 자, 결정자가 결정한 내용이 이제 집행 단계에서 자, 이제 집행을 할 때 이 집행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집행 대상이라든가 이 관련자들을 어떻게 해요?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참여를 시키는데 그 해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집행자의 반발이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집행자를 참여를 시키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제 형식적인 참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보시면, 자, 중앙정부가 이제 보건 정책을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이제 관련된 의료인 단체라든가 이제 집행에 필요한 집행자나 혹은 집행 대상을 참여를 시킴으로써 자, 이 이제 어떤 형식적인 정당성을 확보해서 이제 결정자의 의도로 집행을 용이하게 하는 데 활용되는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부집행은요, 정책 결정자가 결정을 해요. 결정을 하는데, 자, 이 결정 내용이 이제 집행 단계에서 이 집행 대상이라든가 혹은 이제 집행, 예를 들어서 이제 중앙정부가 정책 결정을 했는데, 자, 이제 집행 단계에서 자, 이 지방자치단체 혹은 자, 지역 주민들이 자, 이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에 이제 저항을 하는 경우. 자, 그렇게 되면 사실상 어떻게 해요?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이제 부집행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해설을 참고를 하시면 될 거고, 이렇게 나눴다. 개념은 한번 읽어보시면 자, 구별이 되실 테니까. 자, 19번. 자, 지방자치단체 간의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제 상호협력 방식으로 광역행정 방식, 자, 사무위탁, 그 다음에 행정협의회,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조합, 그 다음에 법정 4개 단체 있죠. 지방의회 의장협의회, 자치단체장 협의회 있고 전국적 협의체 있고 그 다음에 특별지방자치단체. 그래서 요 광역행정 방식, 자, 요거를 이제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특히 행정협의회랑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랑 얘네 2개 비교하시고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랑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얘는 법인격이 없고 얘는 법인격이 있고 얘도 법인격이 있는데 얘네 둘이 권한상에 어떤 차이가 있나. 자,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사부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이제 구성을 하는데
자, 얘는 뭐만 하면 돼요? 얘는 뭐만 하면 되냐면, 자,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자, 보고하고 고시하면 되죠. 고시하면 되고요. 자, 이제 보통 이런 협의회 규약에는 뭐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 방법이 자, 포함되도록 하고 있고요. 자, 협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정을 요청하면 자, 행정안전부 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자, 이거 사실 뭐 지방자치법 규정이니까 보시면 되는데, 자, 보통 이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거는 이제 뭐 사실 눈치로 푸실 수 있는데 행정안전부 장관이죠. 자,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니라 누구다? 보통 행정안전부 장관이죠. 뭐 사실은 뭐 그렇게 기존의 기출문제 기준으로 봤을 때 막 중요한 지문이 나온 건 아닌데 이거보다는 설립 절차,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랑 구별했을 때 법인격이 없다라는 거 요런 게 더 중요하긴 한데 자 어쨌든 자 행정협의회와 관련된 내용에서 뭐 법 규정을 물어봤는데 자 3번은 사실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셔도 자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내용은 주로 이제 권고라든가 이런 권한은 누가 행사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사한다는 거. 자, 기억해 두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20번. 자, 이거는 뭐 참고로 봐두시면 될 것 같은데, 또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왜 2020년도에 개정한 내용을 지금 물어봤는지. 자, 일단 개인정보보호법 신용, 이거는 뭐 상식으로 알고 계신 분들은 풀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보호법, 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세 가지죠, 세 가지. 자 얘는 뭐 연도가 중요한 건 아니긴 하지만 자 일단 답은 3번이고요. 요건 해설 참고하세요. 전형적인 불이타 문제긴 한데 자 21번 정책평가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일단, 자, 우리 규제 영향 분석. 자, 영향평가. 보통 영향평가가 붙으면요, 뭐예요? 사전에 하는 거예요, 사전에. 자,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는, 자, 집행 이후에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런 개발 사업을 하거나, 자, 이런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교통 혼잡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해요?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예요.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 자, 그래서 효과성 평가는 뭐예요?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거니까 집행 이후에 실시한다. 효과성 평가다. 전부 다 틀린 거죠. 사후에 하는 거 아니라 사전에 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모니터링은 일종의 과정평가, 형성평가의 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형성평가.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집행 도중에 평가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수정해서 자 형성평가의 한 일종인데 결국 이런 집행 도중에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는 뭐다? 문제를 수정해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집행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자, 2번 형성평가는 정책 집행 도중에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서 실시되는 거고 자, 총괄평가는 집행이 완료된 후에 정책 집행 후에 정책이 미친 영향을 판단하는 활동이죠. 자, 그래서 틀린 건 4번이죠. 자,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는 자, 사전에 분석하는 거예요. 사전에. 이 문제도 사실 환경영향평가는요. 기존에 뭐 단독 문제로 출제된 건 아니고 자 규제 영향 평가라든가 그다음에 정보 업무 평가 제도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지문으로 등장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기출 문제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 환경 영향 평가 자 기출 문제 보셨을 때 지문 중에 환경 영향 평가가 한 2-번 정도 출제가 됐기 때문에 환경 영향 평가가 자 어떤 그 제도인지 자 보셨으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22번. 제가 이거 그 뭐 기본 강의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하프 모의고사 문제 풀 때도 강조했는데 자, 우리나라 4대 재정개혁
뭐 3+1 재정개혁이 있는데 이미 자, 총액 배분 자율 편성 그 국가재정 운영 계획이 1번이고요. 국가재정 운영 계획. 그다음에 1. 그다음에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예산제도. 총액 배분. 자, 자율 편성 예산제도. 탑다운 예산제도. 자, 얘네들 세트죠. 그다음에 재정 성과 관리 제도.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통합 재정. 디브레인 시스템. 자, 이미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예산 제도가 가장 많이 나왔고 재정 성과 관리 제도, 디브레인 시스템. 자,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이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좀 출제가 단독 문제로 출제가 안 됐는데 드디어 나왔죠. 그래서 자, 국가재정법상 이제 국가재정 운영 계획을 자세히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재정 운영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중요한데 이제 국가재정법 규정을 그대로 출제를 했어요. 자, 일단 자, 이거 국가재정 운영 계획을 누가 수립한다? 재정당국이, 즉 기획재정부가 주도해서 자, 수립한다라는 거. 재정 운영의 효율화 건전화를 위해서 매년 국가재정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국회에 제출하죠. 국회에 제출하는데 자, 이거 5년 단위의 뭐다? 5년 단위의 연동 계획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5년 단위의 연동 계획이라는 거. 자, 그다음에 국가재정 운영 계획에 이제 포함되는 내용들. 재정 운용의 기본 방향, 목표. 자, 중기죠, 중기. 중기 재정 전망, 근거, 분야별 재원 배분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이런 기본 방향과 목표, 중기 재정 전망. 자, 중기 재정 전망. 자, 그다음에 분야별 재원 배분 계획 등이 포함돼야 되는데 자, 이런 게 이제 중기 재정 전망이 포함된다는 건 뭐예요? 경제 성장 전망, 경제 성장률, 세입 예측, 그 다음에 자, 부채가 얼마나 될 건지 이런 걸 다 예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예측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경제 전문가들, 그죠? 경제 전문가들 참여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해관계자, 이런 사람들, 자, 기업들, 이해관계자들 참여시켜요. 자, 공청회 같은 거 해서 이런 사람들 다 참여시킨다라는 거. 자, 요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 계획을 자, 수립할 때는 자, 당연히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장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랑 협의를 하는데 자, 지방자치단체 장은 국가 재정 지원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자,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니라 뭐다? 관련 부처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국가재정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물론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문제는 국가재정법 규정을 그대로 출제를 한 거고요. 자, 일단 5년 단위의 연동 계획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자, 이런 내용을 수립하기 위해서 자, 경제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당연히 참여시킨다. 이런 내용도 봐두시고 자, 국가재정 운영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여기에 근거해서 뭐예요? 1년 단년도 예산 편성과 연계시킨다.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다음에 자,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자, 특별지방자치단체랑 구별하셔야죠. 지방행정기관이요. 자, 중앙행정기관이. 자, 경찰청, 국세청, 혹은 국토교통부가 자, 전국적 통일성이나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 국가가 중앙행정기관이 전국적 통일성을 유지하고 전문성, 기상청, 자, 국토교통부, 자, 국방부, 국세청이 이런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 이런 목적이 아니라 국가적인 목적을 자, 하기 위해서 지방에 설치한 일선 행정기관이죠. 주민자치사무랑 관련 없어요. 자,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의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에 해당되죠. 자,
지방노동청, 고용노동부가 지방에 설치한 지방노동청, 지방경찰청, 지방보훈청, 우체국 등이 있죠. 구체적인 사례. 자,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요. 전국에 5천 개가 넘어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숫자보다 훨씬 더 많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제가 이 식약청 얘기하는데 지방식약청. 자, 서울특별시에도 뭘 한다? 자, 서울특별시 내에 그 식품위생과에서도 자, 서울특별시 지방자치단체 얘도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 식품위생과가 있다. 여기서도 뭘 해요? 이 식품위생법 관련된 이제 단속 업무를 하고 지방식약청도 단속을 하겠죠. 자,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랑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측면이 있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기능 중복으로 인한 비용 증가, 낭비, 비효율성. 그 다음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서로 책임은 떠넘기죠. 그죠?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 특별지방행정기관. 자, 파킨슨 법칙은요. 자, 영국의 파킨슨이라는 학자가 해군 조직을 연구해봤더니 뭐다? 업무량과 관계없이. 자, 업무량이 늘어나는 거와 관계없이. 자, 파생적인 업무가 늘어나면서 어떻게 해요? 공무원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자, 공무원의 수는 업무량과 관계없이 증가한다. 업무 배증 법칙, 부하 배증의 법칙으로 설명했죠. 자. 이거는 이제 덧니비의 관청 형성 모형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은 피터의 법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계층제에서 발생하는. 그래서 파킨슨 법칙에 해당하는 것은 기억과 리얼. 이런 문제는 쉬운 문제고. 자, 25번. 자, 15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는데 국가공무원법상 15임용에 관한 규정을 봐두시면 되는데 모든 공무원 아니고 이제 5급 신규 채용 공무원의 경우 이제 원칙적으로 1년인데요. 자, 이제 예외적으로 자, 15임용 기간 이제 단축할 수도 있죠. 그래서 5급 이상 모든 공무원이 아니라 자, 5급 신규 채용 공무원인 경우 1년, 6급 이하는 6개월. 자, 15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은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봉급이 지급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당연히 봉급 지급되죠. 자, 임용권자는 15임용 기간 중에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5공무원을 면직시킬 수 있죠. 자, 면직시킬 수는 있지만 직권 면직시킬 수는 있지만 이 면직 행위에 대해서 소청 심사는 제기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 15임용은요. 이제 정규직 공무원이 되기 전에 경력직 공무원 자, 신분 보장을 받는 경력직 공무원이 자, 이제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기 전에 자격 조건을 이제 마지막으로 검증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임기제 공무원은 임기를 정해서 임용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15기간을 두고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제가 해설에 적어놨는데 자, 원칙적으로 15임용은 경력직 공무원에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자, 임기제 공무원, 자, 정무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자, 이 15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자, 이 15임용 관련해서도 기출문제가 여러 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자, 일단 여기 나온 내용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자, 뭘 알고 계셔야 되죠? 자, 관련된 다른 기출문제에서 나온 거 당연히 직위는 부여받는다. 보직은 당연히 부여받는 거고 그다음에 공무원으로서의 그 경력기간에 포함이 돼요. 15임용 기간도. 그다음에 또 뭐가 나왔지? 자, 그다음에 이제 징계받은 기간은 15임용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자, 이런 규정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해설을 마치도록 할 거고, 자, 제가 어떤 문제는 이제 참고하시라고 기출 문제를 해설에다 이제 포함을 시켰고, 어떤 문제는 포함을 안 시켰는데, 자, 말씀드린 문제, 그 아까 16번 문제, 19번 문제, 그 다음에 그 처음에 말씀드린 그 세 문제, 그
데이터 3법. 그 다음에 데이터 3법이랑, 정책 16번이랑 19번 문제. 요 세 문제 외에는요, 대부분 다 관련된 기출문제들이 다 있어요. 유사한 기출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유사한 기출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공부를 하실 때, 자, 이제 이미 지금 제가 해설 드린 건 이미 끝난 시험이니까, 앞으로 이제 처음 공부를 하시거나, 이제 남은 시험을 대비를 하실 때는 철저하게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보시는 거. 그 다음에 사실 이 셀리스베리의 정책 유형 분류 같은 경우도 물론 이 문제는 좀 예외예요. 18번 문제. 이 문제는 완전히 새로운 유형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죠. 기존의 나카무라와 스몰우드가 정책 결정자, 집행자 간의 관계에 근거해서 유형을 5개로 분류를 했다. 그러면 정책학 교과서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른 학자가 정책 결정자, 집행자 간의 관계를 유형 분류한 것도 참고로 볼 만하겠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할 때는요. 합리적인 선택은 뭐냐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하니까 자, 점증적인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까지의 기출 문제를 철저하게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새롭게 신유형이라고 출제된 문제 요런 부분을 이제 추가로 이게 플러스 알파인 거죠. 이거를 이제 좀 추가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지.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관련되는 다른 이론들을 다 찾아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16번 문제 같은 경우 자, 이걸 물어봤다. 그럼 어때요? 기존의 로이의 정책 유형 분류에서 로이가 분배 정책, 재분배 정책, 규제 정책, 구성 정책을 분류했는데 자, 기준이 2가지가 있었죠. 로이가 이런 2가지 기준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 거를 자, 솔리스베리도 물어봤다. 그럼 이제 자,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로이랑 솔리스베리, 이제 셀리스베리의 자, 이 정책 유형 분류도 알아둬야 되고 자, 리플리랑 자, 프랭클린이 정책 유형 분류를 했는데 얘네들은 어떤 기준으로 유형 분류를 했지? 자, 그다음에 자, 엘몬드와 파웰. 자, 파웰. 자, 얘네들은 어떤 기준으로 그럼 정책 유형 분류를 한 거지? 자, 요런 것도 추가로 대비를 해 두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대비를 하시면 될 거고, 근데 이제 제 생각에 7급이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온 거고, 9급도 요새는 7급이랑 그렇게 큰 난이도 차이는 없기 때문에, 자, 7급 문제, 기출문제에서 이제 새롭게 등장한 이론이라든가, 새로운 패턴 없는 것 같고, 자, 요 정도 추가적으로 좀 대비를 하시면 될 거고, 자, 나머지 문제들은 기출문제 범위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 하던 대로 기출문제 중심으로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